2019년 3월 15일 새벽 2시 중국 선양의 한 호텔. 스물셋 리선이 가명과 동료 6명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족 사진 몇 장과 옷 한두 벌이 전부였죠.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그녀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5년간 자매처럼 지낸 기쁨조 무용수 7명.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선택한 그날 밤은 과연 어떻게 끝났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2018년 가을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23이었습니다.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평양 보통강구역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춤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15살 때 국가예술단에 선발되었고 18살에 기부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8명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나이는 20에서 25 사이, 모두 전국에서 뽑힌 재원들이었죠. 그날도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달이 최고 지도자 생일이라 특별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연습실 거울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머리 모양, 똑같은 옷을 입고 줄을 맞춰 섰습니다. 제 옆엔 절친한 친구 영숙이가, 그 옆엔 막내 미란이가 서 있었죠. 우리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5회를 함께 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미소를 잃으면 안 돼. 선생님의 호통에 우리는 더 환하게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발가락에서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우리는 웃어야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은 점심과 저녁 먹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몸무게가 조금만 늘어도 혼이 났거든요. 우리에겐 하루 2끼, 그것도 옥수수밥 한 공기와 김치,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선이야, 너 고향 부모님은 잘 계시니? 쉬는 시간에 최순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은 25이었죠. 가야금을 정말 잘 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청진에 계신 부모님께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가니까요. 군대 간 남동생 얼굴도 몇 년째 못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아,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한다니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엄마는 내가 보고 싶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우리 8명이 함께 살았죠. 2층 침대 4개가 전부였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이불을 여러 겹 덮어야 했고 여름에는 더워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행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공화국이 선택한 영광스러운 예술인이다. 그렇게 매일 아침 우리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웃을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일까? 부모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친구도 마음대로 사귈 수 없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한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의문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일은 2018년 겨울, 추운 12월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인데 막내 미란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기숙사를 뒤졌고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미란이는 20살, 우리 중 가장 어렸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온 아이였는데 웃는 얼굴이 참 예뻤어요. 리선이, 너 김미란이가 요즘 이상한 말한 거 없었나? 보위부 사람이 저를 따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란이는 평소와 다름없었거든요.
그저 며칠 전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고 울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미란이가 제게 말했었죠. 선희 언니, 우리 언니가 중국에서 잡혀왔대요. 미란이의 언니는 3년 전 중국으로 돈 벌러 갔다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공안에 잡혀 북으로 송환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 범수용소로 바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미란이는 그 이야기를 하며 온몸을 떨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미란이 가족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란이 자신은 어떻게 될지. 사흘 뒤,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어요. 기숙사 뒷산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미란이는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도 조용히 치러졌고 미란이의 가족들도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김미란 동무는 사상이 불순했습니다. 여러분은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그날 이후 우리 7명은 더욱 심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밤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미란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20살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가야 했을까? 어느 날 밤 영숙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희야, 우리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어. 가족 중 누가 잘못하면 우리도 끝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청진에 계신 부모님, 군대에 있는 남동생. 만약 그들 중 누가 실수라도 하면 저도 미란이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였죠. 우리는 8명이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제 7명만 남았습니다. 빈 침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우리가 배운 세상이 맞나? 최순자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의 아버지는 6.25 때 남쪽 가족과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70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그때는 전쟁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들 하지만 지금은 전쟁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가족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친구도 지킬 수 없고 심지어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는 이런 세상에서 그날 이후 저는 무대에서도 예전처럼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가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점점 얼어붙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7명 모두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미란이의 빈자리는 우리 마음속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란이가 떠난 뒤 우리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기쁨은 없었어요. 오히려 감시가 더 심해졌죠. 아침마다 사상 점검이 있었고 밤에는 자아 비판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해야 했어요.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면 보고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고발해야 했습니다. 자매처럼 지내던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올해 외화벌이 목표는 작년보다 2배입니다. 각자 1년에 $10,000씩 벌어와야 합니다. 책임자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000라니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해외 공연을 나가면 그 돈을 벌어와야 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공연을 가도 우리가 받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하루에 한두 끼 식사와 좁은 숙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공연료는 모두 국가로 갔고 우리는 그저 일하는 기계 같았어요. 선희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피아노 연주자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평양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는데 최근 들어 손가락에 힘이 없다고 혼이 나고 있었어요. 하루 16시간씩 연습하다 보니 손목이 부어올랐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약 한 알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조금만 참아.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야지. 저도 위로의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었거든요. 춤을 추다 보면 발목이 꺾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우리가 쓰러지면 가족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연좌제라는 게 있어서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3대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순자 언니의 아버지가 경제범으로 잡혀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장마당에서 중국산 쌀을 팔다가 적발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장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사람들은 살려고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죠. 순자 언니 아버지도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건데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잡혀간 거예요. 선이야, 우리 아버지가 노동교화소로 가셨대. 순자 언니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순자 언니 아버지는 60이 넘으셨는데 노동교화소에 가시면 살아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IMF 때보다 더한 굶주림 속에서 늙은 몸으로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니.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 전쟁을 겪으셨다지만 이건 전쟁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어느 날 밤 영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젊은 날을 다 바쳐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정작 우리 가족은 지킬 수 없으니까요. 부모님은 늙어가시는데 곁에 있어드릴 수도 없고 우리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결혼도 맘대로 못하고 아이도 낳을 수 없었어요. 기쁨조는 30살이 되면 해체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정말 이대로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우리 7명은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 우리에게 중국 공연 기회가 왔습니다. 요령성 선양에서 한 달간 공연하기로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기뻤겠지만 그때 우리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감옥일까? 우리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선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놀랐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가게마다 물건이 넘쳐났거든요. 우리나라 장마당과는 비교도 안 되게 풍요로웠어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이야기하고 자동차들이 줄지어 다녔습니다. 물론 우리는 감시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만으로도 충격이었죠. 저 사람들은 배급 없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거지? 영숙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조선족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우리말로 작게 말했어요. 아가씨들, 고생이 많구나. 힘내거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같은 핏줄이니까 우리 고통을 아시는 거겠죠. 며칠 뒤 그 아주머니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7명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공연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최순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숙소 화장실에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이부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었지만 화장실만큼은 조금 자유로웠거든요. 나는 가고 싶어. 아버지가 노동교화소에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 순자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한정희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어머니도 몇 년째 편찮으신데 약도 못 구해드리고 이렇게 사는 게 효도인가 싶어.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부모님은 늙어가시는데 곁에 있지 못하고 우리 미래도 불투명했으니까요.
30살이 되면 기쁨조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직업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7명이 함께 가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5년 넘게 자매처럼 살았어요. 같이 울고 웃고 힘들 때 서로 의지했죠. 미란이를 잃은 아픔도 함께 겪었고요. 이제 우리는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진짜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 함께 살고 함께 죽자. 그날 밤, 우리 7명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조선족 아주머니를 통해 브로커를 만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마지막 날 새벽에 탈출하기로 했어요. 위험했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고향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진의 부모님, 대동강변 고향집, 어릴 적 뛰놀던 골목길.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 남으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 없이, 꿈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했죠. 어머니, 아버지, 딸이 불효를 합니다. 하지만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고. 우리 7명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평소처럼 숙소로 돌아왔어요. 보이부 사람들은 우리가 짐을 꾸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내일 아침 평양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평양으로 가지 않을 거였어요. 아니, 가선 안 됐습니다. 다들 일찍 자거라. 내일 새벽 5시에 공항 가야 한다. 보이부 책임자가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우리 7명은 같은 방을 썼는데 그날 밤만큼은 누구도 잠들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 새벽 2시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브로커가 호텔 뒷문에 차를 대기시켜 놓는다고 했거든요. 선이야, 떨리지?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잡히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었고 가족들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결심했고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참 더디게 갔습니다. 1시, 1시 반, 드디어 새벽 2시. 우리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짐은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옷 한두 벌과 가족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무거우면 달리기 힘들 테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주신 낡은 손수건 하나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게 고향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최순자 언니가 작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보이부 사람들이 자는 방에선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층, 2층, 3층. 우리가 있던 곳은 5층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라도 나면 어쩌나, 누가 깨면 어쩌나. 한 계단 한 계단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1층에 도착했습니다. 뒷문이 보였어요. 그 문만 나가면 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뒷문을 박차고 나가니 약속대로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조선족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정신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빨리.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보이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다행히 우리 차가 더 빨랐어요. 선양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들, 아직 안전한 게 아니야.
중국 공안도 조심해야 하고 북에서 사람들 보낼 거니까.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탈출했지만 아직 자유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에 있는 한 언제든 잡혀갈 수 있었거든요. 차는 밤새 달렸고 동이 틀 무렵 우리는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여기서 좀 쉬거라. 밥도 먹고.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할머니는 6.25 때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고향 사람이셨던 거죠.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고향 맛이었거든요. 애들아,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알지? 영숙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평양도, 청진도, 함흥도.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 땅으로 다시는 못 갈지도 몰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못 볼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어요. 자유를, 그리고 우리 미래를. 선양 외곽 조선족 마을에 숨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7명은 작은 방 한 칸에서 함께 지냈어요. 평양에서도 좁은 곳에서 살았지만 여기는 더 좁았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얻으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 했으니까요. 낮에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돌았거든요. 애들아, 밥 먹어라. 할머니가 매일 세 끼를 챙겨주셨어요. 옥수수죽에 김치 몇 쪽, 된장국. 우리나라에서 먹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6.25 때 헤어진 북녘 가족들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고향 함흥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우셨어요.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갈라져서 사는지 모르겠구나.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할까요? 북에서는 잡히면 죽고 중국에서는 잡히면 송환되고 우리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조선족 아저씨가 연결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도와주신 분이라고 했어요. 아가씨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죠. 목사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대해주셨어요. 성경책도 주시고 기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북에서 종교를 믿으면 안 됐지만 여기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밤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요. 부모님은 지금쯤 우리가 사라진 걸 아셨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얼마나 걱정하실까? 연좌제 때문에 피해를 받진 않으실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에서 보낸 사람들이 이 마을 근처까지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족 아저씨가 급히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밤중에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공안 검문소를 지날 때는 숨도 못 쉬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소리 내면 안 돼. 우리는 차 짐칸에 숨어 있었어요. 7명이 꼭꼭 숨어서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공안이 차를 검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우리는 북으로 송환될 거예요. 그럼 끝이었습니다. 됐어, 가. 다행히 공안이 그냥 보내줬어요. 차가 다시 움직이고 한참을 달려서 우리는 또 다른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더 외진 곳이었어요. 산속 작은 집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석 달을 더 숨어 지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거야? 어느 날 밤 영숙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우리도 답답했어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자유롭지 못했으니까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가족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그저 숨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목사님이 한국 가는 길을 찾고 계신데. 최순자 언니가 우리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지쳐가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좁은 방에서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살다 보니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미란이를 잃은 것도 부모님을 두고 온 것도 다 헛된 일이 되니까요. 2019년 9월 6개월의 숨바꼭질 끝에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루트를 찾아주셨어요. 위험하고 먼 길이었지만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가씨들, 한 달은 걸릴 거야. 힘들겠지만 꼭 견뎌야 해. 목사님은 우리를 진짜 딸들처럼 걱정해 주셨어요. 여행 경비며 준비물까지 다 챙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북에서는 종교를 믿으면 안 됐지만 이 목사님들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중국 남부로 가는 거였어요. 기차를 타고 이틀 밤낮을 달렸습니다. 7명이 함께 움직이니 눈에 띄기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씩, 셋씩 나눠서 다른 칸에 탔습니다. 서로 모르는 척해야 했죠. 기차 안에서도 중국 공안이 돌아다녔어요. 검문당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공안이 제게 말했을 때 손이 떨렸어요. 브로커가 만들어준 가짜 서류였거든요. 다행히 공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중국 남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조선족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라오스 국경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산길을 걸어서 넘어야 했거든요. 밤중에 출발했는데 길이 험해서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조심해. 여기 돌불이 많아.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같이 멈춰서 일으켜 세웠어요. 5시간을 걸어서 드디어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한 고비는 넘긴 거였죠. 라오스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가는 차를 탔어요. 이번엔 화물차 뒤에 숨어서 갔습니다. 좁고 더운 공간이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10시간을 그렇게 버텨서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서 내려. 브로커가 말했고 우리는 숲속으로 내려졌어요. 거기서 또 걸어야 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피해서 가야 했거든요. 이틀 밤낮을 숲속을 헤맸어요. 모기는 물어뜯고 뱀이 나올까 무서웠습니다. 먹을 것도 빵 몇 조각과 물뿐이었어요. 언니, 나 못 가겠어. 막내 오혜경이가 주저앉았습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이 험한 길을 걷느라 지친 거였죠. 우리는 혜경이를 번갈아가며 부축했어요. 조금만 더 가자. 거의 다 왔어. 드디어 태국 땅에 들어섰을 때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었어요. 이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됐으니까요. 방콕까지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버스에 앉아서 가는 거였어요. 방콕에 도착한 건 10월 초였습니다. 목사님이 연결해 주신 한국분이 우리를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갔어요.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다른 깃발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게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깃발이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영사관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 잔에 우리는 또 울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거든요. 직원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 7명은 대사관 숙소에서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땅이 바로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평양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 맞아? 영숙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북에서는 밤이면 불이 꺼지는데 여기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문을 열고 마트에는 물건이 넘쳐났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북에서 온 사람들이 남쪽 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지냈는데 매일매일이 신기했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은행 쓰는 법을 배우고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요. 자유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평생 시키는 대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하고 싶은 걸 하라니. 무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춤과 노래가 있었어요. 비록 북에서 강제로 했던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이었죠. 하나원을 나온 뒤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정착금도 주셨어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북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여기선 친구라고 했죠. 음식 맛도 달랐어요. 김치가 더 빨갛고 냉면도 우리가 먹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부모님 소식을 알고 싶었지만 직접 연락할 순 없었습니다. 다만 브로커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부모님들은 살아계시다고, 많이 걱정하신다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이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북쪽을 향해 말했어요. 고향 청진이 보고 싶었고 대동강변도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죠. 돌아가면 죽으니까요. 1년쯤 지나서 우리 7명은 작은 예술단을 만들었습니다. 탈북민 예술단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노래와 춤으로 전하는 거였죠. 처음엔 걱정했어요. 우리 공연을 누가 보러 올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애들아, 고생 많았구나. 통일이 되면 고향에 꼭 가거라. 공연이 끝나면 어르신들이 우리 손을 잡고 우셨어요. 어떤 분은 6.25 때 헤어진 북녘 가족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분은 실향민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아픔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모두 겪은 아픔이구나. 지금 저는 26살입니다. 탈북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북에 둔 가족들이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 7명은 지금도 함께 살고 있어요. 자매처럼, 가족처럼요. 무대에 설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되어서 북에 계신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동강변을 다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더 이상 아무도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춤이 그 통일의 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일을 함께 꿈꿔 주십시오.